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45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곰 미곰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진 송지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박모찌입니다. 예. 왜 다 웃죠? 왜 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지셨죠. 이게 우리 오디오 방송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제가 저기 강남에 계시는 의느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번 주제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주제로 정하고 아마존의 눈물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한 주제가 특수교사의 눈물입니다. 그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두 분은 누칼협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리고 사용을 좀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일단 아마존의 눈물이 뭐지? 나 되게 익숙한데 이게 분명 농담 같은데 모르겠는 거야. 뭐야 이게? 몰라요, 저도. 그냥 쓴 거야? 아니 그때 어떤 저번에 게스트로 오신 원스타인 님이 눈물로 한다고 하니까 아마존의 눈물을 해라. 이게 무슨 프로그램 그래, 네, 그래. 다큐 이름이잖아요. 그래. 네. 내가 안 봤나 네, 보다. 저도 안 봤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 누칼협을 아시나요? 네. 누칼협이 뭐야? 저는 아예 몰라요. 네. 네. 저도 아예 몰랐는데 YQ님이 저한테 근래에 썼거든요. 아, 진짜요? 저한테 제가 적용을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되게 불만이 헤어져.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내가 좀 불만이다 이랬더니 YQ님이 누카렵?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누카렵이 뭐야? 이랬더니 누가 칼 대고 협박했노? 막 이러.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신단어를 접했어요. 예. 저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네. 누가 나한테 쓰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 음. 썼다가는 처단당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그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누칼협을 저는 용어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걸 많이 쓰이는 것도 인터넷상에서도 보기도 했고, 그래서 나무위키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선택한 일이나 직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때 누가 그걸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하기나 했느냐? 그럼 하지 마 라고 조롱하는 유행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칼협이 쓰면 안 되는 이유 하면서 막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네.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래요? 네, 의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팔자 네가 꽈다. 그치. 야, 그거 모르고 결혼했냐? 이런 거. 어. 야, 그거 생각 안 하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의미는 계속 쓰고 계셨네요. 강력하게 쓰고 있었네요, 제가. 이 단어만 안 썼지. 몰랐지, 단어는. 몰랐지. 늙은이라 몰랐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공무원은 뭔가 철밥통, 그리고 교사는 방학도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나오고. 공격을 당하기 쉬워서 힘들다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힘들다고 올리면 누칼협이라며 반박당하기가 쉽겠죠. 누가 저에게 칼 들고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특수교사들이 어떤 눈물이 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사건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때 당시 다 알고 계셨죠, 두 분도? 네. 근데 이 사건의 교사가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저희는 같은 교사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왜냐면 악성 학부모 민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었지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러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목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었기 때문에 첫 시작으로 넣었습니다. 시기는 2023년 7월 18일에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 교보제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그해 서희초 여름방학식은 3일 뒤인 7월 21일이었는데 그런 선택을 한 거 보고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교사들이 이제 며칠 뒤면 방학이야 하고 서로를 다독이면서 그치, 며칠만 참자. 네, 그러면 좀 한 달 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교사는
2년차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임용이 되고 첫 해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그 두 번째 해였던 거죠. 사건 후 반 학생의 학교폭력 일을 처리하던 중 학부모 측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학교폭력은 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행동이었고 그 이후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알려집니다. 이거 혹시 몇 학년인지 아세요? 2학년인가? 뭐 그렇지 않았어? 기억 안 저학년 나요. 아니야?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아. 1학년. 그러면 지금 이 악성 민원을 내놓은 사람은 네. 연필을 그은 아이의 엄마야? 그임을 당한 아이의 엄마야?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네.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네. 어, 저도 당한 쪽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저도 당한 쪽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한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맞아. 이 가해 학생을 어쨌든 뭔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린다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배우는 과정인데 학교폭력위원회 하면 뭔가 뭐 심판받는 느낌도 좀 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파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후에 서희초 교장이 입장문을 5가지를 냈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에 담임 교체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입니다. 셋째,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입니다. 넷째,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거를 딱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교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아마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이 입장문을 딱 봤을 때 뭔가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 멘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희초 사건을 이 공식 입장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023년 3월 1일 이후 담당 학급 담임 교체가 없었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월 1일이 개학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반배치 담임교사의 배정을 2월 초,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해당 학년까지 배정이 된 후에 반은 제비뽑기로 뽑아서 담당 학급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후 어떤 반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학년에서 흔히 말하는 금쪽이가 있는 반을 연차가 높은 선생님이 뽑게 되면 저연차 선생님한테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바꿔달라는 사람만 계속 바꿔달라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문제시 되어서 뽑기로 뽑은 반을 교체하려면 선생님들 간 이야기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과 이 3명이 3자 대면을 해서 바꿀지 말지 정한 이유로 변경되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바꿔달라고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차가 낮은 선생님한테 가서는 아유 내가 나이도 좀 있고 뭐 허리도 안 좋아서 걔 하려면 저렇게 힘드니까 불편하게 해갖고 바꿔달라고 한 거잖아. 좀 바꿔줘. 당신은 좀 젊고 힘도 세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은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모습은 다르지만 3월 이전에 담당 학급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 입장은 눈속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담당 학급이 1학년이에요. 근데 1학년이랑 6학년이 제일 그 기피하는 학년인데 초등학교에서 6학년이 이제 아이들 새충기 오고 이제 중학교로 이제 입학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학부모도 예민하고 애들도 좀 예민하고 1학년은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모든 게 학교 생활이 천둥 모두가 벌거숭이들이고. 궁금하고 예. 그리고 애들 아무것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정을 받은 어떤 연차가 높은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이제 2년 차면 아마 작년에 그 전년도에 담임을 안 했다가 첫 담임을 하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을 배정하는 거는 이 교장이 생각이 있더라면은 2년 차 사람한테 1학년을 배정한다는 거는 그냥 진짜 떠넘기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이 떠넘겼거나 아니면 이제 연차 높은 사람이 이거를 교체해달라고 했다.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당 업무가 학교 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고 본인이 희망했다와 그리고 세 번째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이었다는 걸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어쨌든 본인이 희망한 거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칼협 뭐 이런 거죠. 먼저 나이스는 전국 모든 학교가 사용하는 업무 관련 시스템이에요.
근데 2023년은 나이스를 대폭 개편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영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고 오류도 엄청 많아서 그 해 다들 나이스 업무를 꺼려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차 되는 신규 교사가 업무를 거의 제가 좀 젊고 컴퓨터를 잘하니 나이스 하겠습니다 하고 희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년 말에는 학교에서 다음 해 업무 희망 조사서를 받아요. 근데 내년에 어떤 업무를 희망하는지, 어떤 학년을 희망하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희망을 하거나 기피하는 업무, 학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희망에 따라 배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뭐 방금 말한 나이스 업무 같은 경우도 다 나이스 업무를 아무도 안 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나이스 업무를 쓰지 않은데도 나이스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희망에 따라 배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는 희망 학년을 6지망까지 받아요. 6학년까지 있는데? 네. 네. 초등학교에서 힘들어하는 6학년, 1학년이 아마 5지망, 6지망 대부분이 그러겠죠. 그렇게 배정을 하고 본인이 희망했다. 이 고인인 교사가 1학년을 6지망으로 희망을 했다라고 왜냐면 그랬을 거면 1지망으로 희망을 했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피하는 업무나 학년을 저연차 교사나 기간제 교사에게 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후 고인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업무와 학교폭력 관련 때문에 힘들고 숨이 막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네 번째랑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번째, 해당 학급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고인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는 진짜 제 추측인데 아이들이 1학년이고 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절차를 받기 전에 교실 내에서 중재를 먼저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면 그 과정이 아이들한테도 힘들고 학부모들한테도 힘드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으려고 담임교사 선에서 조치를 하거나 또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담임교사에게 수습하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실적처럼 그 학교 올해 학교폭력 몇 건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데 그걸 엄청 신경을 관리자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뭔가 본인이 평가받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다는 말을 이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사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건이 터지고 언급이 되었던 삼선 의원의 자녀가 자기는 자녀가 있는데 20살 중3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서희초 소재지가 서초구다 보니까 잘못된 루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인터넷 한창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랐어요. 서초구 부모들 세다. 근데 맞아요. 확실히 강남 쪽에 있는 학교들은 뭔가 학교 폭력이 사안이 있으면 각자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사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깔끔하대요. 변호사들끼리 겨루니까 교사들이 뭔가 더 개입되고 이럴 거리 많이 없어서. 근데 이건 좀 루머인 것 같고 내용을 이 정도로 마치고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사회적으로 뭔가 교육이라는 것을 서비스 제공하는 일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민인 우리는 세금을 냈으니 지방교육세도 냈으니 아이들이 우리 돈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교육 전문가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학교의 인물들을.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인데 날 불편하게 하면 안 맞아요. 되지라는 태도로 조금 약간 고압적이겠죠. 학부모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믿고 맡기는 건데 심지어 내 돈이 들어간 기관에서 너네가 일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불편한 일을 겪다니, 우리 아이가 다쳐서 오다니, 이건 난리 날 일이 되니까 거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나의 니즈에 맞춰라 라는 태도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그러면 과연 교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잘 마련이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힘듦이 있으면은 교사들을 위해서 따로 저는 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상담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마다 검사도 하고 이뤄질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인식을 바꾸려고 해도 그런 학부모는 늘 어디서나 아, 있었으니까 우리 맞습니다. 어릴 때도 있었고 음.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 조직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약간 지금도 대응이 아유 그 사람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누카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너가 원해서 한 일이고 이런 일이 없었지만 좀 과민 반응한 거다라는 음. 느낌을 받잖아요. 사실 음.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그 자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자살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게 정말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특수교사니까 아이가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이나 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저도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 행동과 그런 행동들을 보인 아이들을 제가 교육 경력을 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 똑같진 않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학부모 상담 때 말을 하면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더 전문가야. 그리고 우리 애는 달라. 내 애는 내가 더 잘 알아. 음.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전문가라 생각하지 않고 사실 뭐 특수학교든 아니면 여기 저 초등학교는 특히나 교육보다 좀 더 그 보육? 보육의 느낌을 좀 더 부모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안전하게 학교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는 배우는 건 학원에서 배우고 맞아. 예. 초등학교는 그냥 보육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뭔가 그런 교육에 생각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립초등학교를 많이 보내죠. 돈 있는 그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실 이 서희초 사건 이후로 학교 내에서 이제 그런 교사들을 보호하는 게 그제서야 좀 생겼어요. 음. 요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보통 공무원 여기 쪽이 공직 쪽이 잘 안 변하기도 하는데 교사들은 특히나 더 잘 안 바뀌는 보수적인 집단인데 이때 큰 변화가 있어서 그 이후로도 물론 그런 사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희초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생기면 그 조사를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조사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 가해 학생 부르고 피해 음. 학생 부르고 그 주변 인물들 뭐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진짜 신문하는 것처럼 어떻게 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서희초 사건 이후로 그게 아예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그거를 전담관이라고 해서 보통 퇴직 교원들 그러니까 교장으로 퇴직하고 뭐 이런 네네.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한번 대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해도 좀 덜 부담스럽죠. 왜냐면 교사가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개입이 되면 뭔가 이게 역할이 섞여버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뭐 내 편 안 들어준다 이런 느낌 있는 것처럼. 음. 제가 이제 대본 보고서는 여기다 질문해 놓은 거는 유치원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제 친구가 그 요즘에 지금 초등학생 뭐 1학년 특히 이런 분들의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젊잖아. 근데 제 친구가 자기의 올케지 남동생의 와이프를 보고 느낀 거야. 아, 쟤는 우리 조카를 학교를 보냈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음. 왜냐면 자기는 애가 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왜냐면 굉장히 이제 어린 올케가 이제 결혼을 이제 남동생이랑 했고, 내 친구랑은 살아온 시대가 다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 진짜 아까 박모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님 얘기한 것처럼 학원 보내는 느낌으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따지고 당연히 화를 내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학교는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맞고 가도 우리 때는 더 진짜 때려달라고. 부당하게 맞았거든요. 진짜 부당하게 맞고 부당하게 벌 받고 막 그랬어요. 그 투명 의자 같은 거 하고 뭐 손 들고 있고 이런 것도. 근데 혼날만 했으니까 혼났지. 약간 이게 전반적으로 갖고 있던 개념이 우리 부모 세대는 생각보다 학력이 짧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제가 한참 동안 부모님이 내가 친한 친구들의 부모님, 저 대학 때까지 대학을 나온 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지금 70대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대학까지 나오고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진짜 약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엔
나도 뭐 너도 뭐 그 음. 학교가 어디야? 음. 뭐 이런 너 느낌으로. 석박사까지 했어. 이런. 아니면 나는 뭐 외국에서 학교 나왔어. 나 뭐 서울에 뭐 땡땡 학교인데 뭐 어디 지방 무슨 대학 나와갖고 겨우 그거 하는 게 약간 이런 무시하는 마음도 좀 깔려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많이 배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서초처럼 이 그 그치. 학력이 높고 이런 학교들일수록 교사들을 더 좀 무시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인천이 막 학벌 다 높다는 건 아니지만 그 서초보다 낮을 가능성은 높잖아요. 인천이. 네네네. 아이고 여기도 뭐 그렇군요. 인천은 일단 마계잖아요. 마계 내가 또 이제 마계에 살고 있잖아요. 마계. 장난 아니거든요. 이 동네는. 가끔 저는 또 이제 반대로 너무 배운 것도 있지만 음. 너무 안 배워서 그런 것도 여전히 존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오찌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런 학부모는 계속 있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멋진 상사 이런 존재들이 나오잖아. 그런 존재는 일단 막 뭐 옛날 드라마 신사의 품격 보면은 야 내가 해결할게. 내가 그래서 너네보다 월급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야. 가갖고 그 자기네 직원들한테 막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막 발라버리고 오고 우리는 그런 걸 되게 동경하잖아. 근데 교장이니 부장이니 그죠? 부장은 힘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튼 부장이니 교장이니 아니 교감. 완전 초짜 입장에는 2년 차, 1년 차는 부장 선생님한테 먼저 그렇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 교감 선생님한테 가봐 이런 그러니까 토스하고 그렇죠. 자기보다 좀 내가 뭔가를 기댈 수 있다라는 어른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만 보존하려고 드니 그러니 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공무원과 이런 관료주의 사회는 자리 보존이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뭐 새로운 맞아요. 무언가를 그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후보고? 먼저 선조치 후보고. 이거는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죠. 있을 수 없고 내가 한 게 결과가 너무 잘 나와도 원칙에서 어긋난 일을 하면 징계를 받고 이런 데니까 그냥 다들 어떻게든 쉬쉬쉬쉬.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교감 교장인데 맞아요. 교감은 사실 교감이 제일 아니 이래도 아니야. 이런 표현가? 교감은 내가 아는 교감들은 교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눈치- 이중양명의 욕심이 커. 눈치를 엄청 봐요. 그러니까 교장 눈치도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밑에 교사들한테는 엄청 하대하고 그리고 교장 눈치 보고 학부모 눈치 보고 왜냐면 삐끗하면 자기 교감으로 끝나버리니까. 맞아. 문제 없이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교장이 되면 괜찮아지냐? 교장이 되면 이제 자기 문제 생기면 연금을 못 받거든요. 무사히 자기가 퇴직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뭔가 큰 일이 터진다. 학부모 민원이 심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은 옷 벗고 나가면은 내 연금 어디 갔어? 약간 요런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만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몸을 오히려 사리는 것 같아, 진짜. 그거를 결국 교사들을 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근데 아까 지연 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관리자도 가끔 있어요.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게. 하고 뭐 학부모랑 막 엄청 싸우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냥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수가 적다.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 지금 어떤 뭐 특수교사 단톡방 뭐 이런 데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들어보면 어느 지역이든 근데 그나마 수도권이 좀 낮고 이 뭐 지방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경상도에 계신 선생님 뭐 전라도에 그 중에서 또 시골에 있고 이러면은 관리자들이 정말 엄청 권위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담사 뭐 이런 거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얘기에서는 결국엔 쉬쉬하고 덮는 게 있으니까 약간 그런 소원수리? 신문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어. 있는데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죠. 왜 다 털려서?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가 하여튼 그런 형식상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원 마음 치유 뭐 이런 거 신청해라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려고 하면은 우리 애들 수업 빼고 그 시간에만 가야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서희초 이후는 바뀌어서 뭐 주말이라든가 뭐 방학 때라든가 이런 거로 좀 바뀌긴 했는데 그전에 누가 뭐 2박 3일 뭐 지친 교사들을 위한 2박 3일인데 가서 교장 선생님 제가 좀 지쳐가지고 저 2박 3일 좀 신청해도 될까요? 그러면 너 이번 수업 누가 해? 막 이렇게 아니 나올 게 진짜 뻔하니까. 솔직히 그런 거 이제 솔직히 공휴일 주말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또 그 상담사라는 분들이 이제 그 시간에 일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거 다들 너무 죄송해요. 특수한 업무는 특수하게 일하면서 돈을 더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 너무 미안한데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 상담사 너무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두 번째는 유명 웹툰 작가 특수교사 고소 사건입니다. 네. 예, 주 작가입니다. 아시죠? 그럼요. 이 사건도 알고 계셨나요? 그때 당시에? 이것도 막 네. 난리 났었죠. 네. 사실 이 사건은 서희초 사건보다 1년 전인 2022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서희초 사건으로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디 보배드림인가 누가 올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해서 불거진 건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웹툰 작가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가진 이 장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 비난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일반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애가 너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전학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 전학 가는 학교의 특수학급 선생님이 제가 아는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계셨었는데 2분인가 3분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세간에 집중이 되니까. 근데 거의 안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학교를. 이게 너무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선 특수학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애가 있으면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지원해주기 위한 곳이 특수학급입니다. 특수반, 도움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사실 장애가 있는 것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이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해서 그냥 편의상 같은 거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반복해서 지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소속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급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소속이. 그리고 그 학생이 학습적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간에 특수학급에 가서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후 특수학급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또 시간 순으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2년 9월 웹툰 작가의 아들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던 중 돌발 행동으로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가 됐고 어떠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교폭력 사안 중 일정 기준에 따라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다쳤는데 전치 몇 주 이하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경미하면 학교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때문에 피해 학생과 분리가 되어 그런지 웹툰 작가의 자녀는 일반 학급에 올라가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계속 수업을 받았어요. 그때 초소형 녹음기를 이용해서 특수학급 상황을 몰래 녹취를 합니다. 이후 웹툰 작가는 특수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더니 다음날 일반 학급 담임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고 알린 후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11월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사건은 12월에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에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되죠.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2023년 1월에 특수교사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접수만 돼도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위 해제가 되어 특수학급에는 새로운 특수교사가 오게 되고 5월에 새로운 특수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초소형 녹음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떨어뜨려 발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가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이유인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준비하던 중 사건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2024년 2월 1심 판결에 유죄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가 나옵니다. 이후 항소를 하였고 2심 선고는 2월 18일이에요. 지금 2025년 2월 18일. 우리가 미리 녹음을 하고 있지만 듣고 계신 분들은 미리 결과를 아시겠네요. 저 선고유예가 혹시 뭔지 아세요? 좀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는데. 저 공부할 때 알았어요. 기소유예는 아는데. 집행유예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예시킨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가 별 문제가 없으면 네. 그거를 내가 미뤄두겠다. 그러니까 200만 원 벌금인데 이게 뭐라고? 선고유예. 선고유예면은 벌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실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다 같은 개념인데 집행유예는 검찰 그쪽에서 경찰에서 때리고 기소유예를 검찰에서 때리고 그리고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때리는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근데 이게 2년 동안 어떤 뭐 경미한 거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까지 같이 같이. 하고 2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아예 깨끗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TV 보면은 뭐 엄청 뭐 몇 년 막 이렇게 되게 막 세게 하고 뒤에 집행유예.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일 없이 집에 가도 되는 상황으로 끝나는 건데 앞 사람들은 앞에 것만 기억하잖아.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200년. 이게 선고유예긴 하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복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항소를 한 거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서 뭔가 좀 더 조심스럽고 그리고 우리 YQ채님께서 이 사건은 좀 가볍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가지고요. 계시진 않지만 영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가볍게 해보고 싶은데요. 재판부에서 확인된 녹취된 특수교사의 발언 5가지 중에 재판부가 학대 사실을 인정한 발언은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고요. 두 번째,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세 번째, 야, 네가 왜 여기만 읽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뭐 3반에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못 가? 3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그리고 네 번째,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다섯 번째,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왠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 만나니까. 입니다. 사실 이거 처음 읽었을 때 네. 제가 대충 읽었나 봐요. 네. 이 중에 맞춰보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네. 이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 너무 잘못된 말이잖아, 애한테. 이게 사실 어른이든 애든 누구한테도 나쁜 말인 거잖아. 네네, 그렇죠. 근데 다시 보니까 맞춰보라고 하는 거야. 소시 골라야 되네? 이게 지금 변비가 나오냐 설사가 나오냐 약간 이런 지경인데 내가 뭘 이게 선택해야 뭐 되나.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게 아동 학대에 인정이 되는 건 하나인 거예요. 답이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4번. 하나군요. 그럼 전 4번? 네. 박모찌님은요? 저는 5번인데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려면은 학생의 기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어떤 문장이냐라고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밥을 못 먹었다. 네. 밥을 못 그래서 먹겠다. 약간 이 부분 그리고 차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구를 못 만나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거라서 네. 뭔가 두 가지의 권리에 저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골랐어요. 네. 저는 4번은 네. 이거 밑도 끝도 없다고 싫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제일 뭔가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 어. 상황이 막 그려지지 않아요? 싫어 싫어 나도 너 싫어 하면서 지금 1번도 그래. 이거 막 좋은 표현으로 아유 정말 밉상이네. 도대체 머리에 뭐가 이거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사실. 그냥 사실 경중은 없는데 저는 그냥 4번이 이거는 그냥 아이가 느끼는 감정으로 너무 거절당했다는 느낌 받겠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 얘는. 정답이 뭐예요? 4번입니다. 오, 이유가 뭐야? 몰라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결정했고요. 5번은 네. 아마 그거 같아요. 이게 이 선생님이 자기의 권한으로 얘를 급식을 못 먹게 하고 친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 그 사안으로 해서 이제 급식 먹기 전에 하교하기, 뭐 4교시까지 하고 하교하기, 그리고 원반에 못 올라가고 특수학급에만 수업하기 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마음대로 그쵸. 근데 박모찌님 말씀처럼 마음대로 급식 안 먹이고 하면 밥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완전 학대지. 네, 학대거든요. 밥 안 먹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부모가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내 아이가 그렇긴 하지만 진짜 억제가 무너졌겠다. 뭐 저는 요 사건에서 저는 어쨌든 특수교사니까 좀 더 특수교사 편을 좀 들어보면 지금 이 상황이 결국 얘가 원반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이 선생님이 계속 하루 종일 얘를 데리고 있는 거다. 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보통 저도 지금 특수학교에 있지만 그 전에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 있어 보면은 애들이 그
자기 원래 반에 가고 싶어해요. 친구들하고 놀고 어떤 싶으니까. 애들은 특수학급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가 있고 위에 가서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고 싶어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못 올라가니까 계속 말 듣지 않고 특수교사를 약간 괴롭히거나 뭐 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짜증이 막 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도 뭔가 본인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이때 당시 그때 주호민 씨의 와이프도 같이 그때 엄청 불거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래서 저는 100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멘트들이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네요. 요 사건을 말하기가. 근데 약간 어린이집, 유치원, 특히 어린이집이었나 거기도 이제 워낙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네, 다들 애들 때리고 미워하려고 유치원 선생님 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막 되게 그런 몰카들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힘들어서 그랬겠지 당연히. 맞아요. 저 아는 언니도 자신의 교권은 그 저 카메라가 지켜주고 있다고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너무 음, 힘드니까. 제가 아는 분도 인천 송도인가 거기서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인데 네. 막 이렇게 되게 체격이 작으시거든요. 근데 어, 맞고 오는 거야. 특수교사들 많이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진짜 막 집에 와서 분이 안 가라앉는데. 근데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음, 많거든요. 오래 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멘탈이 막 나가고 분이 안 가라는 날이 있대. 그래서 내가 음. 나와 함께 교회를 좀 다니는 게 어떠냐고 언니한테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이 되겠냐. 틈에 또 슥 한번 얘기했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 교사들이 애들이 때릴 때 할 수 있는 거는 맞고 있거나 도망가는 거밖에 없어요. 아, 그거를 손을 잡아서 제지하는 그러면 거냐? 손에 자국이 남잖아요. 어, 그러면 또 그거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걸 수 있어요. 아, 그럼 손 장갑을 끼고 손목을 잡으면 그럼 되는데 자국이 안 남게.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그러니까 교사들이 맞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막 멍이 들었어. 그러면 그치.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녀가 뭐 살짝 뭐 기스가 났어. 기스가 났어. 그러면 난리가 나는 좀 예민해요 많이. 야, 그 교사가 내가 멍 들었는데 차 없어갖고 퇴근해. 남들이 보면은 남편한테 맞고 다닌 줄 알 거 아니야. 그분이 그거야. 멍이 든 거 얼굴에. 야, 근데 만약에 어, 일반 학급이면 네, 사실 선생님을 그렇게 폭행하면은 정학 처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여기는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막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교사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장애 특성에 따라 뭐 그런 게 가해져서 근데 이게 장애 특성에 따라서라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장, 제가 맡았던 작년에 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걔 장애가 있죠. 그렇지만 인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정말 그 사람을 때리려고 해하려 그 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뻑큐 날린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걔는 응.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는 엄청 많이 열렸어요. 여가지고 뭐 출석 정지도 당하고 뭐 특별 교육도 받고 다 했는데 어 제일 최고가 퇴학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이 전학인데 전학을 어디로 보낼 거냐인 거죠. 그리고 또 특수 아이들은 전학도 좀 복잡해요. 그냥 이사 간다고 전학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얘가 이게 폭력이 심해서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 보낸다? 난리가 나겠죠. 그렇다고 다른 특수학교에 보내자니 그 학교는 뭐 일단은 그 학년에 자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 특수학교가 2개 이상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음. 어렵더라고요. 걔는 뭐지 특별교육 받고 잘 받고 오면 거기서 선물을 줘요. 잘 받았다고. 그럼 걔 갔다 와서 선물 받았다고 좋아하고 막 이런 마동석 같은 분이 선생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딱 왜냐면은 이게 약간 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수학급에 들어갈 정도인데 뭐 그게 있으면 얘네가 그래도 흔히 말해서 본능이 더 강하다고 느끼면 산만한 등치를 보면 무서워서 쫀다? 움찔 너무 슬프지만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음. 그랬잖아. 오은영 박사가 애들을 약간 제압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들을 약간 어미 다스릴 때 예. 그분이 갖고 있는 음. 포스도 한몫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막 음. 머리도 막 사자 같고 그리고 음. 이분이 이제 얼굴도 크시고 그러니까 약간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헉 이럴 수 큰 있다는 게 사람이다. 섣불리 내가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애들이 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젊은 그렇지. 여자 선생님들이 만만해요? 걔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던 남자 선생님이 야 뭐해 빨리 안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애들이 많고 말씀이 맞아요. 약간 본능에 이게 따라서 남자만 뽑자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차별이라고 할 것 차별이죠. 같고. 그러네요. 보조교사들이 있나요? 수업할 때? 네, 그 실무원 제도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도 있기는 한데 그야말로 보조 역할이고 전문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실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채워지는 경험치가 있으니까 좀 나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이 2명에 부담임이 1명인 학교를 다녔었어요. 한 반에 15명밖에 안 되고 그런 학급이어서 조금 더 많이 밀착 케어를 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도 담임이 뭐 2명, 3명 이런 식으로 좀 책임도 분산되고 네. 담당하는 아이들도 그 안에서 좀 맞도록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핵심을 이야기를 그래요? 하셨 핵심이에요? 왜냐면 한 반에 인원을 5명으로 줄여주는 것보다 음. 차라리 10명이어도 교사가 둘이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5명씩 맡고 있는 것보다. 그지? 저는 아, 뭐 공간도 분리가 좀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간에 나만 있으면 제가 나를 때릴 때 내가 나를 구해야 되는데 음.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제가 나를 때릴 때 저 선생님이 나를 도울 수가 있다라는 약간 안정감도 있을 것 같아. 학생 입장에서도. 일단은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 입장이지. 선생님 입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음. 마지막에 이제 다음 사건에서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특수 학생들 정원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렇게 한반 정원이긴 한데 이게 이 숫자가 지금 이 4667이란 숫자가 정해져 있던 게 2011년인가 이 법이 이 숫자가 정해졌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11년 맞나? 그죠? 2009년인가? 아무튼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애들 장애 중증도 훨씬 심해지고 그리고 금쪽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 행동이 훨씬 더 불거져서 사실 이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차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정 정원 인원수를 줄여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교사 수가 늘어날 거 그쵸.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잘 안 하죠. 왜냐면 돈이 결국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 보조원 그 특수교육 실무사들 인원 늘려줘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은 계약직? 무기계약직이긴 해서 계속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실무원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보다 낫지만 보조원이 2명 있는 것보다 교사 1명이 더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힘이 다르잖아요. 예. 처벌받을 때도 다를 거고 책임의 영역도 다를 거고 완전 권리랑 책임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완전 다르죠. 실무원이랑 그치. 교사는. 실무원 그 특수교육 실무원을 이제 채용을 하고 그 기준이 있거든요. 뽑는 딱 하나예요. 고졸 이상. 그러니까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분들. 뭐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뭐 학교에서 뭐 지속적으로 직업 교육을 하다 보면 채워질 수는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무원은 어떠한 처벌도 안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 그런 건 받을 수 처벌은 있겠죠. 안 받고 잘리겠지 그다음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처벌을 못 때리면 자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어. 때리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학대인 거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애를 때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방조. 뭐 요 정도의 처벌이고 책임이 있고 그 외에는 글쎄요. 그러면은 이거 입장을 내가 실무원이야. 음. 나는 크게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나는 더 상식에 입각해서 음. 선생님을 때려면 가갖고 너 지금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더 소리 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면. 애들이 기가 막히게 실무원 더 무시해요. 알지. 나이가 더 많고 뭐 이렇게 해도 애들이 기가 막히게 그치, 그건 그렇지. 근데 이제 실무원 내가 생각하는 그거였어. 내가 더 저 정교사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그러니 나대지 말자. 라고 실무사들이 몸을 사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거였거든. 몸도 사리게 되고 이건 목소리도 못 내고.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떤 그러니까 실무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예전에는 공립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계속 도는데 실무원은 계속 그 학교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 학교에서 더 잘 짱이야, 알고 짱. 짱이고 실세야. 실세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신규로 오고 젊은 여자 교사가 오면 아 선생님 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런 이게 역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무원들의 그런 이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 거의 경력자가 얘기해 주면 아 그래요? 들으면 되지 뭘. 보조 역할인 거니까 일단.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고 결국 교사가 책임을 져야 음, 되니까 얘기를 듣고 되게 일리가 있는 거면 당연히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 그거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음,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입니다.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거지만 인천은 특수학급 과밀이 심한 지역이라고 해요. 역시 인천입니다.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배정이 돼서 일반 학급에서 이제 수업을 당연히 받기가 어렵죠. 음, 그러니까 특수학급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까 4667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산초는 원래 그래서 정원이 6명인데 8명이 있었고 그중에 4명이 중증 학생이었다고 해요. 이게 원래 반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인원수가 딱 6명이 돼가지고 그 반 하나 줄여버린 거예요. 교육청에서. 근데 반을 줄이고 나서 3월에 2명이 전학이 온 거예요. 3월 초 배정을 안 해준다며. 그러니까 우겨 넣는 거. 그러니까 인천은 과밀이다 보니까 어디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나마 적은 데를 어떻게 우겨 넣는 거죠. 이것들이 진짜. 왜냐면 어 결국 얘를 어딘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다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3월 초에 1명, 그리고 3월 말에 1명 해가지고 총 8명이 됐고, 그래서 특수교사가 교사를 1명 더 보내달라라고 했지만 그 실무원을 더 배치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채용 공고 올리고 면접 보고 뽑아라. 해서 일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일반 학급 학생들 수랑 비교하면 인원이 적고 뭐 2명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반 학교 저희 때는 막 3, 40명이었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특수학생들은 한 명 한 명이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의 장애가 중증이라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지 못해서 특수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는 동안은 쉬지 못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다음 사이에 10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데 보통 교사들은 쓰거든요. 그 10분 쉬는 시간을. 그렇게 모든 시간을 쓰고 학생들이 하교를 한 후에 업무 처리에 시달렸어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수학교랑 특수학급이랑 공문이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특수학교는 몇십 명의 교사가 처리하는 이 공문과 업무를 특수학급에는 보통 1명에서 3명 정도 있는데 특수교육과 관련된 공문을 1명, 3명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또한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공분을 삼았던 게 10월 24일에 특수교사가 사망했는데 10월 27일에 교장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학교에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 애도 기간이었는데 취미 생활을 즐긴 것에 비난을 받았죠. 아, 교장이 문제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사실 이 사건은 공론화되지 않을 사건이었어요. 유가족들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기를 원했고 사안이 심각해서 이 특수교사 노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반 기업의 노조만처럼 힘은 있진 않아요. 근데 이름은 노조긴 한데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서 공론화가 된 거죠. 근데 유가족들도 그랬을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웨딩 사진을 찍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은 그 교사의 죽음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밝혀진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공론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 중 한 명이 본인이 자녀를 학교에 데리러 가기 어려우니 집 앞까지 와서 학생을 데리고 가라고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거를 교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교장이 민원 받기가 걱정해서 그렇게 해라. 너가 아침에 애 데리고 와라 하고 했죠. 그리고 이건 특수교사의 눈물이라고 제가 이게 눈물이란 주제에서 특수교사의 눈물을 했던 포인트인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디스쿨이라는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가 있어요. 전국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수업 자료, 정보 공유 등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희초 사건 때도 인디스쿨을 주축으로 집회를 하기도 했고 특수교사들도 초등 특수교사, 중고등 특수교사로 이렇게 자격이 나눠져 있어서 초등 특수교사들도 좀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서희초 때 집회도 함께 했었죠. 그래서 이번 인천 학산초등학교 일도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의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문제임을 좀 공론화하려고 인디스쿨에 글을 올렸는데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본인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지금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많다. 그래서 특수학급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들도 훨씬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특수학급을 개설하면 장애학생들이 몰려온다 하면서 반대하는 초등교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때는 서희초 때 함께 외쳤던 우리가 바보였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반 교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장 교감은 더 관심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천이잖아요. 네. 인천에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고 있는데 저 이제 교회에 광고 한모가 나온 거야. 네. 이음센터장을 맡으셨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교우동정 뭐 이런 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내 고객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머 장로님 하고 연락을 했어. 이게 뭐야? 난 뭔가 열었다고 생각한 거야. 하여튼 그 음.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퇴직한 선생님들이 뭐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어준다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 그럼 그거 나도 관심이 많잖아 세상의 것들에. 그래서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뭐 조금 뭐 흔히 말하면은 수업을 많이 못 따라가거나 음. 그런 아이들을 좀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뭐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약간 특수학급을 보조해준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거야. 그럴 수 그래갖고 있죠. 그리고 뭐 소풍 가고 그럴 때 좀 같이 가지고 네네네. 왜냐면 그래도 교직에 계시다가 그만둔 분이니까 그냥 보통 뭐 쉽게 아까 죄송하지만 실무사랑은 또 다른 네. 그 경력이 있으신 더 분들이니까 불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막 찾아봤더니 그 특수학급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의 지원은 명시가 되지 않긴 하네. 약간 아. 돌봄, 뭐 아이들 뭐 음. 돌봄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것만 있긴 하네. 근데 이거 불편하다? 근데 그냥 이런 재원을 그냥 그분들은 그래도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신 거니까 네네. 젊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면. 그러니까 너무 빡세지 않게 음. 뭐 일주일에 뭐 2번 정도를 서로 돌아가면서 음. 뭐 이런 거가 더 보조가 더 되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잠깐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그 특수교사들 중에서 초등 특수교사들이 학교 생활에 더 어려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그러니까 초등교사들은 교대를 나오고 중고등교사들은 사범대나 뭐 네네. 교직이수 이렇게 하기 맞아. 때문에 중고등교사들은 자기 출신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범대가 많으니까. 음. 근데 뭐 초등학교는 서울은 뭐 교대. 서울교대, 뭐 경인교대 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대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 지역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사는 교대에 나왔어야 되는 거 무조건? 네. 예. 원래 지금 우리 중고등은 교육대학원 나와도 되는 거였지? 네네 맞아요. 사범대, 사범대 아. 교육대학원. 대학원.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교끼리의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초등교사들은.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만약에 뭐 춘천교대 출신이 한 명 오면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뭐 요런 상황인데 음. 특수교사는 거기서 더 그 다른 교대에 비해서 더 껴주지도 않고 약간 "아유 뭐 걔네들 특수학급에서 데리고 있어요." 막 약간 이렇게 취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도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또 이게 저희 기독교 방송이니까 기독교스러운 질문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넣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대의 많은 작은 자 중에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생각과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런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존재며 어떻게 대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지극히 작은 자는 저에게 있어서 소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도 소수자에 해당하는 것 같고 음. 뭐 고아나 과부 음. 그리고 여러 소수자들이 저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이 해서
작은 소수라는 것은 사실 다수에 비해서 힘이 없잖아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소수일 수도 있고 어떨 땐 다수일 수 있지만 그런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에 거기에 귀 기울여주고 정말 나도 거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위해서 음. 지하철에서 시위를 할 때 아, 우리가 학교 갈 때, 뭐 회사 갈 때 오래 걸리니까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해야지 저들이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왜냐하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지 목소리를 우리가 그제서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수의 음.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때로는 좀 과격한 행동일 수 있어도 '아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핀잔을 주기보다는 '아 저렇게까지 해야지 우리가 들을 수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되게 무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면은 그 소수의 사람 중에서 좀 친분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친분이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음.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해 가지고요. 아 친분이 있는 사람? 네. 친분이 있는 사람은 있죠. 예.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음. 말하는 게 네. 뭐 그 음. 입양을 자기가 당한 그러니까 예 입양 입양아. 아이인 친구들도 있고 음. 그런 예 지인들도 음. 있고 음. 그다음에 뭐 홀로 아이를 음. 키우려고 음음. 애썼는데 잘 안 됐던 아.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승가원에 저는 계속 오랫동안 어. 예 계속 승가원에요? 예. 계속 인제 뭐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제 호환금? 예 후원금. 후원금을 보내고 대학생 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아. 봉사를 다녔던 경험이 있고 해서 아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뭐 그리고 동성애에 좀 예 열려 있는 친구,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친구들도 있고 있긴 음. 한데 저는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땐 오히려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수자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으로 음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그들만의 권리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친구의 아픔, 내 그치. 친구의 고통이기 때문에 막 지극히 작은 자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지 않아 내 안에서는. 어. 그냥 우리의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에도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이게 내가 다수라고 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음음. '저 사람들한테는 아닐 수 있구나. 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음. 일이구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일단 저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는 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늘 아 도우라고 예. 하는 이유는 저희 뭐 아시는 목사님 얘기해 준 거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음. 너무 힘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미니가 주차된 걸 보고 격분을 했어. 아이씨, 말고 다 봤더니 맞아. 장애인 주차 가능 차였어. 내 생각에 장애인은 다 가난했던 거야. 아아아. 근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 부자일 수도 있지. 음. 그쵸? 제가 뭐 이재용의 딸이었어. 아이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뭐 당연히 모든 장애인이 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더 지극히 작은 자의 케이스에 저한테 들어가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예. 우리가. 왜냐면 너무 불편한 게 많거든, 이 음. 사회를 살면서. 그리고 이제 어린이. 어린이는 부자든 뭐 돈이 없든 뭐 돈이 없는 애가 훨씬 더 지극히 작은애긴 하지만 근데 어린이들이나 뭐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 이제 애들은 뭔지 몰라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음. 있고 뭐 모찌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도 안 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내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음. 제가 좀 작은 자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근데 응. 맞아요. 특수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 장애가 있고 장애 그 경중에 따라서 경중을 떠나서 집이 좀 여유가 있는 집 애와
집이 좀 어려운 집 애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그럼요.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 아이들이라도. 그래서 근데 이게 관리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확실히 음. 이렇게 돈이 있는 집들이 애가 좀 더 관리가 잘 되고 좀 왜냐면 좀 어려운 집들은 부모님 두 분 다 일해야 되는 일을 경우도 하거나 있고. 아니면은 뭐 조선 가정이나 이런 데들은 음. 좀 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네요. 좀 그런 애들한테 좀 더 마음이 더 가긴 하고 더 뭐 챙겨주려고 하고 뭐 장학금 왔다 그러면은 걔한테 주고 싶어 당연하지. 하고 막 그치. 그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오진이처럼 지인? 지인은 있지. 지인은 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 너무 내 세상에 들어오는 건 좀 어려웠던 거야, 내가. 뭔지 오히려 알죠? 모찌님하고 반대네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되는 거죠. 친하게 지내다가 걔가 그렇다는 걸 알아버린 게 아니고 음, 그냥 내가 어디 쉽게 말하면은 어디 봉사활동을 가서 내가 저 아, 아이를 예뻐하다가 그 뭐냐 교회에서 가는 봉사활동에 아닌 다른 혼자만의 기회로 뭐 선물을 사고 갔다든가 음, 그러면 그 아이하고 친밀 관계가 되고 뭐 내 핸드폰 번호를 주고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 음, 왜냐면 그들의 집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가 어, 있었고 사실 저희 뭐 이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올해에는 새롭게 작년부로 나와서 목장을 할 때 그 자매한테 같이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음, 해서 같이 하기로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얘는 그 정도 옛날에 미고님 때 물어보니까 완전히 저 학교 가면은 뭐 탑 클래스라는 수준. 왜냐면 얘는 대화는 다 돼. 근데 다만 조금 음, 이런 음, 3급이에요. 음, 지적장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지국시 멀쩡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 이야기하면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학습이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정도 선이 나한테 닿은 거야. 하지만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 어디 놀러 가요. 언니 10,000원만 빌려줘요. 이런 연락은 와요 지금도. 음, 근데 그거 알고 돈은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 얘기는 해. 근데 걔도 지금 40이 넘었는데 음,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너무 내 생활에 들이는 건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 음. 목장 모임도 원래는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네. 아마 집에서 안 할 거예요. 뭔가 찾아갈 수도 있다는 불편을 우리 목원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럴 수 있겠네. 교회 공간이거나 지금 뭐 녹음하는 이 공간이니까 이런 데를 음, 빌려서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생각과 능력라고 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 뭐 다들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는 것들 보면 되게 젊은 선생님들이고 송지연이 지금 그거에 있으면은 아마 나는 그런 결정하지 않겠지. 음, 왜냐면 저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20살 때 그런 애 같진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거를 잘 구별했으면 좋겠는 거야. 음, 음,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그래 보니까 오던 길에서 뭐 조금만 옆으로 가면 뭐 블럭 2개만 가면 그 애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리고 와요라고 얘기했을 때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음,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말하지 못한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 교장 선생님 저는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 어렵죠. 이게 문제고 옛날부터 이게 늘 네. 문제인 거잖아. 자꾸 막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죠, 교장 아, 선생님이. 일단 교장은 쓰레기지. 그러니까 그리고 안 되죠라고. 학부모도 말도 안 되는 욕을 아, 하고 제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많이 부끄럽다고. 그게 그 교사가 노란 버스인 줄 아는 거잖아, 자- 지금. 장애인들 지원이 그래도 많이 되는데 요즘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 그래서 음.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게 생겼고 그리고 약간 요양보호사처럼 약간 돈이 지급되고 하는 그거 네,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네. 애들마다 그 음, 한 달에 뭐 몇 시간 뭐 이런 게 음, 그렇게 되고 더 이용하려면 돈을 더 내 가지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고용하는 개념이거든요. 음, 그 가정에서.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분들 어차피 장애인들이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있고 그냥 음,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사 먹고 뭐 이렇게 아니면 집에서 그냥 돌봐주거나 해서 하루 뭐 6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근데 애들을 맡으면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아침에 그 잠깐 한 30분에 1시간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대부분 그 시간 하고 뭐 걔를 학교하고, 또 한 6시간 기다렸다가 또 하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장애 활동 지원사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 지원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은 거죠. 아니면은 맞아요.
있다가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더 뭐 이게 그 블랙리스트 시켰을 수도 있고. 지원사는 제가 아는 분이 이거를 시작했어요. 어. 뭐냐면 꽤 괜찮아요 이거.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예. 이제 벌어야 돼. 네, 거기는 이제 뭐 독박육아고 아이를 봐줄 수 없고 지방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시댁하고 다 그리고 남편은 목회자니까 그리고 또 거리도 좀 있고 되게 친한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원에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서 선교원을 보낸 거예요. 예. 왜냐면 좀 더 그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선교원은 동네 아이들이 온다고 해도 조금 거리가 있는 데서 올 거 아니야. 음. 선교원을 찾아온 거니까. 음. 근데 거기서 만난 내 아이와 친한 아이인데 약간 장애가 있어요. 약간 신체적인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 타고날 때부터.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길게 쓰고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간 거야.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는 이제 본인들이 등교를 시킬 수 있지만 하교하고 나서의 그 시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모님이 그제 지인이 자기 아이하고 있으니까 잘 놀아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 부모님이 부탁을 했대요. 뭐 땡땡이 엄마가 뭐 사모님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을 좀 이수해서 우리 아이를 좀 맡아줄 수 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겐 이 아이를 맡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뒷시간을 쓰시는 거야. 부모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그걸 준비해서 그냥 내 아이 간식 먹이고 뭐 피아노 학원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걸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이건 뭐 힘들지 괜찮지만 않아요. 말한 것처럼 아침에 30분 하고 예. 나중에 또 몇 시간 하고 예. 요즘에 저 당근 보잖아. 등 하원 도우미 막 구한다고 이런 엄청 것도 많아요. 엄청 올라오는 예. 거야. 부모가 일을 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튼 그러네. 근데 괜찮다고요? 이 일이?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게 어디 뭐 지역마다 어떤 복지관에서 그 음. 파견 가는 형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교육받는 것도 일주일 한 5일 동안 인터넷 아니야? 인터넷으로 받으셨어요? 몰라. 아마 인터넷에서 그런 코로나 거. 때는 인터넷 텐데 가가지고 교육을 한 하루에 8시간 받고 그다음에 실습이라고 해서 근데 그 대상 사람을 하면서 실습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 이 사람한테 특별하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피아노 학원 데려다 주고 피아노 학원 수업 받는 동안은 밖에서 좀 기다렸다가 하고 그것도 어차피 시간이 다 채워지고 시간 채워지니까. 뭐 다른 그리고 애 원하면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러니까 물론 쉽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교육 받고 지금 어. 네, 하시려고 해서 그리고 4대 보험도 되고 음. 그 시급이 그렇게 작지 않아가지고 혹시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전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제도가. 참 참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장애라는 게 그런 신체 장애와 또 그렇죠? 지적 장애와 이런 것도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눈물 중에서 특수교사의 눈물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여기 특수교사분이 계시니까 아, 곤란하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좀 더 우리가 저번에도 지금 마이큐체님네 집으로 갈 때 녹음할 때도 제가 여쭤본 것도 있었고 네. 왜냐면 또 교회에서 누가 하염없이 우시는데 그분의 아이가 그분도 저보다 어린 분이긴 했지만 발달장애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사실 많이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교사들이 소수인 거잖아. 특수교사가 적고 그쵸. 조직세에 비해서 네, 그리고 그쵸. 밀어주고 끌어주는 존재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되게 하나의 소품처럼 부품처럼 쓰이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인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들어본 마음이지만 여러분 강단 있게 사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런 교육을 좀 받아야 돼. 네. 근데 그런 마음이어서 특강을 해주세요. 제가요? 제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네, 그래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생각하는 그리고 그 서희초도 그렇고 학산초도 그렇고 막 그때는 주호민 얘기도 막 기억이 났는데 네. 금세 까먹네요. 맞아요. 사람이 또 이렇게 네. 남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보면서 특수교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단에서는 소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이 내용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학교 폭력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문제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우리는 음. 마을의 공동체로서 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했을 때 학교에서도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아이들도 죄송합니다를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학폭위원회 열렸다고 해서 애 인생 끝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변호사까지 쓸 일인가 이게. 그치. 그럼 아이들은 그 시대 때 '아 인생은 내가 돈이구나. 절대 잘못했다.'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어. '나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음. 할 거고 음. 그걸 지켜본 사람들도 그리고 학우들도 학교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죽음에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는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조직은 이런 곳이고 음. 이렇게 해야 나는 사회에서 살아남겠구나.'라고 배울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무서운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어른으로 살아갈 때 만약에 아이들을 만난다면 혹은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은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 음. 죄송합니다라고 제때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좋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있거든요. 누가 자녀를 낳고 있지? 딩크 화이팅!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런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그런 사람으로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참 내가 마음이 답답하네요. 내가 지금 엄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폐경이 목전에 있어요 지금. 내가 미치겠다 진짜. 자 음. 아버지 화이팅! 저는 사실 요 주요 사건들을 겪으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당할 때도 제가 덩치가 좀 크고 하니까 애들은 제 말을 좀 더 잘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좀 체력이 되니까 누가 봤을 때는 부당하고 뭐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그냥 예, 할게요 하고 그냥 해버리고 아니오라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저도 잘 못해서 거의 이게 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나름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내가 성장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미안한 사건들이었거든요,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동료 특수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어, 사실 기상청에서 이 장애 관련돼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 힘들다. 나 이래서 힘들다. 이런 애들 맡아서 힘들다라는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 뭔가 제가 이 살고 있는 영역의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청취자님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수교사들의 눈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파장을 일으켜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더욱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고 내일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